네, 이제 보육 관련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육교사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보육교사가 보육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문제 상황에 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는 자신의 도덕적 또 윤리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이 나오기도 하죠. 또 그렇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교사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문제 상황을 바로 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학대 관련 신고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갖게 되는 딜레마 상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동학대 관련해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육교사가 된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놀라는 수준에 벗어나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고를 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아동학대를 신고했다고 해서 잘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자신, 나 혹시 직업을 잃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버리고 초반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초적인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신고 의무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동학대가 봤다면 또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이것은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부 직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신분 노출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주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민감도가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저게 아동학대인가?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변에 대한 두려움 또 민감도에 따라서도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해야 되나? 또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등 다양한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신고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인정이 되므로 교사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는 있습니다. 학대 발견율이 2%대로 낮은데 이것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2019년도에 의정부에서 친모가 4살 아이 딸을 방치해가지고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아이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서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있었고 울산 입양 아동 학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위에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정말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만약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이다. 보육교사라면 라는 부분에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보육 현장에서 살펴보게 될 문제들인데요. 영유아가 보편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나라고 하는 어떤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국의 연구를 보면요. 보육교사가 하루에 영유아들과 약 1,500건 이상의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또 1시간에 평균 10가지 이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요. 2분의 한 가지씩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선행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육교사는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또 어떤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까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영아들의 물기, 꼬집기, 때리기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영아는 언어적 자기 표현이 미숙하죠.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뭐 이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죠. 또 친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감에 관련돼서 나누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 또 욕심이 많아서 친구 거를 뺏고 그다음에 친구 거를 빼앗기면 울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아의 부적응 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들은 생후 6 내지 7개월이 지나면서 낯가림이 나타나고 12개월 이후에 분리불안이 또 심해집니다. 24개월이 지나서도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때 어린이집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학기 초에 영아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껴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고 계속 우는 문제를 주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입 원화, 재원 원화뿐만 아니라 반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뀔 때 이 부적응 행동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영아가 심하게 손가락을 빠는 행동들도 보입니다. 손가락을 빠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버릇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기가 손가락을 빨면 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데요. 막 울다가도 손가락을 빨면서 멈추기도 하고요. 자기가 불안하면 손가락을 빨기도 하죠. 이런 심리적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말미암아서 손가락 빨기를 유난히 계속하는 영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특징적 행동 중에 심하게 손가락을 빨아서 늘 손이 빨갛게 부어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생상 그리고 안전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할 때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손가락 빨면 안 된대 라고 해서 아이한테 그 행동을 저지시키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눈이 너무 커지고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선생님이 이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못 빨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딜레마 상황이 있다까지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또 다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아의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아, 유아 아직은 다 발달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유아기도 역시나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 과정에서 친구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죠.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유아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이 됐을 때 친구의 장난감을 막 망가뜨려요. 그래서 막 쌓아놓았는데 블럭을 쌓아놓았는데 그거를 막 무너뜨린다든지 또 신체적으로 친구를 가서 팍 밀어버린다든지 말을 할 때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한다든지 또 나쁜 말을 한다든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격적인 행동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동놀이 상황에서 다툼이라는 것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딜레마 상황이고요. 다음은 유아의 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아의 음식 성향은 크게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 육류를 좋아하는 아이로 나눌 수 있겠죠. 또 편식이 심한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거나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외의 음식은 먹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도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기 또는 입속에 넣었지만 삼키지는 않는 거 뭐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뒤의 행동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식사 시간이 늘어나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을 최소로 조절해 주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계란을 너무 싫어하지만 계란이 몸을 튼튼하게 해준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3개씩 줬는데 누구는 1개만 먹어보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조절을 해줘도 이 아이는 이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편식을 하는 유아는 대부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다음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입니다. 유아가 징징대고 울고 보육교사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해요. 또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개 가정에서 경험에 따른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잘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떼를 쓰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집을 부리거나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고 하는 어떤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고 이것이 보육교사가 내려야 하는 그 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한 딜레마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갈등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갈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자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요. 칡나무 갈자 그리고 등나무 들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즉 칡과 등나무가 얽힌 듯이 일어나서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서로 어긋나는 견해, 이해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충돌, 또 정신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이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심리나 세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대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장면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다른 대상 간의 충돌, 또 내면에서 발생하는 욕구나 심리적인 상태 간의 충돌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갈등은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욕구나 기회, 목표 등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갈등은 사회적 대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여기에다가 밑줄 하나 치셔야 되겠네요. 사회적 대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상태.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개인과 집단의 내적인 충돌과 더불어 외적인 충돌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까지 구분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인 동시에 또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인 내부 갈등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원초와 이드가 쾌락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에고, 자아의 통제를 받아 긴장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긴장 상태가 심리적인 갈등 상태를 유발하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기에 이해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적 갈등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또 미치려고 한다는 것을 지각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외적 갈등은 다시 개인 간, 집단 간, 집단 내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목표 갈등, 정서 갈등, 행동 갈등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 서로 간의 어떤 부조화 상태를 말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조직 내에서 수행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게 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갈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갈등이라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갈등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조화의 상태에서 조화로 갈 수 있는 그 순기능을 작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갈등은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조직 갈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순기능적인 갈등의 조장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갈등 관리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갈등의 기능적 관점에 대한 연구나 조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갈등을 제거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결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부분, 즉 갈등을 다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다가가기 위해서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갈등 관리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